현자들의 죽음 다섯 번째 24년 10월 23일 수요일 소크라테스에서 부다까지 죽음에 대한 명랑하고 심오한 탐구 69페이지 8페이지 하여 그들은 언제든 어디서든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갔다.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 참 멋진 패러독스다. 이 역설이 가능해지려면 무엇보다 삶에 대한 통찰이 심오해야 한다. 삶이 심오할수록 죽음은 한없이 가벼워진다. 그래서인가 죽음을 대하는 이들의 태도는 더할 나위 없이 명랑하다. 덕분에 알게 되었다. 심오해야 명랑할 수 있고 명랑함은 심오함의 원천이라는 것을 심오해야 명랑할 수 있고 명랑함은 심오함의 원천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죽는다. 그리고 죽음은 오직 자신의 힘으로 건너가야 한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죽음만큼 공평무사한 사건이 또 있을까? 20세기엔 이런 원리를 깨우칠 만큼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이젠 다르다. 누구나 죽음으로 가는 여정을 충분히 음미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죽음을 비상하고 무겁고 어두운 이미지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어떻게? 명랑하게, 심오하게. 죽음이 해방되어야 삶 또한 충만할 수 있으므로 그 여정에서 이 책이 독자들에게 소박하나마 하나의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 책은 EBS 클래스 2에서의 고전 강의가 인연이 되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씨앗으로만 존재했던 내 생각을 싹을 틔워 한 그루의 나무로 만들어준 EBS 출판팀에 고마움을 전한다. 감이당 남산 강학원의 배움터 깨봉 빌딩에서 고미숙 쓰다. 교육명가 EBS의 명품 강연 시리즈 19 수학은 상상 김상현 고등과학원 교수 20 한 줄 사회학 노명우 사회학자 21 프로파일링 케이스 스터디 권일용 프로파일러 22 우리는 왜 불평등한가 이정우 경제학자 23 여성을 위한 내 몸 설명서 황덕상 한방부인과 전문의 24 박정호의 이기는 창업 박정호 경제학자 25 운동 말고 움직임 리셋 홍정기 운동과학 박사 26 키워드 필로소피 김동훈 서양 고전학자 27 전쟁으로 보는 한국 근대사 신효승 역사학자 65페이지 이 동그라미는 비단 생리와 심리, 물리의 순환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인생의 전체 리듬 역시 여기에 조응한다. 청년 봄, 목, 작년 여름 화, 갱년기, 토 환절기, 중년 가을 금을 거쳐 노년의 겨울 수에 접어든다. 이것은 우주의 자연스러운 차서다. 그러므로 태어남이 축복이라면 죽음 역시 그러하리라. 청년의 역동성과 장년의 활기가 인생의 클라이맥스라면 중년의 결실과 노년의 평온함 역시 사계절이 선사하는 최고의 선물이다. 죽음은 열매가 씨앗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다. 씨앗은 당연히 봄이 오면 새싹으로 돋아날 것이다. 모든 생은 죽음으로부터 온다는 원리다. 다만 그뿐이다.
그럼에도 인간의 욕망과 무지는 늘 엇박자를 야기한다. 봄꽃이 피어나면 빨리 질까 전전긍긍하고 여름 태양을 만끽하기보다 피하기 급급해한다. 가을의 풍요를 누리기보다 낙엽 밟는 소리를 한탄하고 겨울의 고요와 적막이 찾아오면 소멸에 대한 두려움으로 안절부절 못한다. 결국 청춘은 청춘대로, 중년은 중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고단하고 허무하다. 이 존재의 끝없는 어긋남이라니. 죽음을 오직 비극과 재앙으로 간주하는 것도 이런 엇박자에서 비롯할 터이다. 게다가 21세기 디지털 문명은 이런 통념을 더욱 가져가고 있다. 물질적 풍요 앞에서 인간과 자연 사이의 분화는 더욱 심해졌고 계절과 풍경 역시 일종의 소비 상품이 되어가고 있다. 노동과 화폐 그리고 소비, 이 삼박자가 생의 키워드가 되면서 노년과 죽음은 그 모든 것을 상실하는 대재앙처럼 간주된다. 삶은 더더욱 불만족스럽고 죽음은 더 한층 두려워지는 이 악순환의 사이클. 어떻게 해야 여기서 탈주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이 자연의 리듬과 원리를 깊이 체득해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점에서 좀 유복한 편이다. 사계절이 고루 순환하는 지구상에서 아주 드문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나라는 두세 정도의 계절밖엔 겪지 못한다. 사막이나 열대 지역이 지닌 편향성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에 반해 한반도에선 평생 해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환기하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자연뿐 아니라 존재의 리듬이기도 한다는 것을 천지만물과 함께 유동하라. 장자는 바로 그런 이치에 도달했다. 생로병사의 흐름과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리듬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자 장자는 죽음이되는 두렵지 않았다. 낮과 밤이 교차하듯 겨울과 봄이 서로 갈마들다. 죽음과 삶, 기쁨과 슬픔 역시 쉼없이 교차되는 것임을 알게 된 것이다. 이것 아내의 삶과 죽음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변화에 같은 것이지. 3. 물론 장자의 경지에 도달하려면 고도의 수련이 요구된다. 모든 수련은 두 가지 방향성을 지닌다. 일단 원대한 시선이 필요하다. 즉 만물과 인간,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겠다는 호연지기를 갖추어야 한다. 만물과 인간,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겠다는 호연지기. 하지만 거기에서 그치면 곤란하다. 시선이 아무리 높다 한들 내 발은 땅을 딛고 있는 바 일상을 외면하거나 방치해선 역시 곤란하다. 한 스텝 한 스텝, 심지어 한 호흡까지도 주시하는 힘이 필요하다. 사실 1년뿐 아니라 하루도 사계절이다. 아침이 봄이라면 대낮이 여름, 오후부터가 가을이라면 밤은 겨울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루에도 생로병사를 다 통과하고 있는 셈이다. 하루가 곧 일생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라는 말이 있다. 악마뿐이라 모든 고귀한 것들 역시 다 디테일에 있다. 디테일이 살아있어야 고귀하게 된다. 요컨대 시선은 원대하게, 일상은 세밀하게. 시선은 원대하게, 일상은 세밀하게. 장자에 나오는 장자의 이야기는 잠옷 황홀하다. 서두에 나온 질장구 이야기를 비롯하여 질장구
허접몽, 권에서 붕으로의 도약 등 광대무변, 종횡무진이다. 만약 그런 이야기의 이미지에만 머물렀다면 그는 중국 문명이 낳은 역대급 몽상가 혹은 허풍쟁이로 이름을 날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 우주적 원리를 일상의 현장과 즉각 접속시켰다. 장자문이 구사할 수 있는 기막힌 변조 능력이다. 장자는 그런 기회를 양생술이라 불렀다. 72페이지 3. 양생술, 생명의 기회. 사이에서 존재하라. 때는 바야흐로 전국시대 기원전 403년부터 기원전 221년까지 천명을 내세우며 천하를 통합했던 조나라가 몰락하고 사방의 패자들이 각족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좋게 말하면 낡은 중심을 해체하고 새로운 중심을 향해 나아가는 격한 몸부림이지만 실제로는 야욕 강식의 아수라장이었다. 폭력이 일상화되는 한편 아이러니하게도 수많은 철학적 모험이 시도되었다. 장자가 등장한 것도 바로 이 시기다. 장자 앞에 놓인 길은 유가, 묵가, 그리고 양주, 예와 인을 통해 천하의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공자, 무차별적 사랑을 내세우는 평화주의자 묵가, 오직 자신의 생을 보존하는 데만 집중하라는 양주. 장자는 이 모든 것이 다 못마땅했다. 일단 그의 출발점은 생명의 보존이었다. 그치, 생명이 보존되어야 되지. 핵심은 천수를 누리고 중도에 여절하지 않는 것. 그치. 사, 누구나 그런 거 아닌가? 맞다. 하지만 거기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다. 기술과 제도가 이렇게 발전한 지금도 천수를 누리는 건 쉽지 않다. 죽음은 돋쳐 있고 언제나 느닷없이 다가온다. 길 가다 죽고 떨어져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우울증으로 죽고 장자의 시대야 말해 무엇하랴. 전쟁, 기근, 홍수, 역병, 여자라는 게 더 일상일 때였다. 그런 시설에 감히 천수를 누리겠다니 실로 야심찬 기획이었다. 과연 가능할까? 공자의 길과 목자의 길은 적합지 않았다. 조나라라는 중심이 사라진 아수라장을 인애와 겸해로 바꾼다는 건 어불성설이거니와 어설픈 개입으로 자칫 비명 행사하기 십상이다. 세상에는 폭군이 너무 많고 사람들의 탐욕에는 브레이크가 없다. 그들을 설득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그렇다고 양주처럼 물러나서 자기만 챙긴다고 생을 보존할 수 있을까? 그 또한 가능하지 않다. 그것을 사무치게 깨달은 계기가 하나 있었다. 이른바 조릉의 숲이 그것이다. 장자가 조릉의 울타리 안에서 논일고 있을 때 큰 날개를 가진 까치를 보고 화를 겨누었다. 까치는 아주 큰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알아채지 못한 채 사마귀의 정신이 팔렸었다. 사마귀는 또 매미의 정신이 팔렸고 매미는 아름다운 그늘의 정신이 팔려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장자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말했다. 아, 사물들은 본래 서로 연루되어 있구나. 이로움과 해로움은 서로를 불러들이는구나. 오. 자신 역시 까치를 산행하느라 숲지기가 오는 줄도 몰랐다. 욕망에 얼이 빠져 자신을 잊어버린 건 마찬가지였다. 이후 장자는 3개월 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 존재의 먹이 사슬에 대한 깊은 탐색에 들어간 것이다. 세상 어디에 있든 먹고 먹히는 조건 자체를 벗어날 길은 없다. 상호 파괴의 사슬. 이것은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의 운명이었다. 모든 존재의 운명은
상호 파괴의 사슬. 양주처럼 자신만 챙기며 홀로 살아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은동과 고립 역시 위험하다. 은동과 고립 역시 위험하다. 깊은 산속이라면 맹수의 먹이가 될 수 있고 외딴 방에 숨어 있다간 굶어 죽기 십상이다. 자, 이제 정리해보자. 전쟁이 일상이 된 시대, 그 혼돈의 와중에 깊숙이 들어갈 수도 없고 혼자만 살겠다고 변방으로 탈출할 수도 없다. 양쪽 어디든 서로를 파괴하는 조건에서 벗어날 길은 없다. 그럼 어떻게 하지? 이제 필요한 건 시선과 방향을 바꾸는 것. 핵심은 외물에 있지 않다. 생명을 보존하려면 내적 심층을 탐색해야 한다. 아울러 단지 목숨을 연명하는 것만이 생의 목표일 수는 없다. 그런 수동적 태도로는 오히려 더 위험하다. 훨씬 더 능동적이고 자율적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사이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 육아나 복가처럼 세상 깊숙이 뛰어들어 사회적 부조리를 바로잡는 것도 아니고 양주처럼 물러나 초연한 자세로 사는 것도 아니다. 세속과 은둔 사이, 정치와 생명 사이, 집단과 개체 사이, 삶과 죽음 사이, 그렇다. 장자의 양생수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그것은 사이에서 사유하기, 사이에서 존재하기라 이름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자. 부귀 공명이건 인의 예직은 세속의 생리를 쫓는 건 위태롭다. 성공할 확률도 낮지만 성공해도 문제다. 그걸 지키기 위해선 정기신의 소모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렇다고 정치적 허무주의에 빠져서도 곤란하다. 환멸과 냉소는 몸에 해롭다. 생에 대한 의지를 잠식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길은 정해졌다. 세속적 욕망과 부귀의 생리를 통찰하여 거기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생명의 활력과 일상의 기쁨은 그것대로 충분히 누려야 한다. 한마디로 잘 살아야 한다. 별일 없이 잘 사는 것, 나아가 명랑하게 천수를 누리며 사는 것. 실제로 그랬다. 장자는 자발적 가난을 선택했지만 위축되거나 수동적이지 않았다. 누구보다 원기왕성했고 상상력이 뛰어났으며 패기가 넘쳤다. 진나라 왕은 병이 나서 의사를 부르면 등의 종기를 터뜨려 고름을 짜내준 자에게 수레 한 대를 주고 항문의 종기를 터뜨려 고름을 빨아준 자에게 수레 5대를 준다더군. 치료하는 곳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수레를 더 많이 준다는 게야. 혹시 자네가 항문의 종기라도 빨아주었는가? 어찌 그리 수레를 많이 받았는가? 그만 가시게. 그는 올바른 정치, 올바른 제도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부와 권력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양생에 해로운지를 말해준다. 출세한다는 건 학문의 종기를 빠는 일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라도 높이 올라가면 좋지 아니한가? 그렇지 않다. 그 과정에서 이미 자존감은 바닥에 떨어졌을 테고 성정은 한없이 난폭해져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보상은 주색잡기뿐이다. 어디 그뿐이랴. 그 과정에서 사방의 적들을 만들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살면서 천수를 누리는 건 불가능하다. 하여 장자는 묻고 또 묻는다. 부귀의 저로 비명 횡사하는 것과 자발적 가난 속에서 천수를 누리는 것, 둘 중에 무엇이 더 중하냐고. 솔직히 장자의 질문은 현대인들에게 더 뼈아프다. 장자 시대야 부귀영화에 탐착하는 이들이 소수에 불과했을 테지만 우리 시대는 그야말로 모든 이들이 다 저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간다. 왜 달리는지도 모르는 채, 거기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그러느라 정기신은 다 소진되어 버린다.
그 결과 수명은 연장되었지만 삶의 질은 현저히 떨어져 버렸다. 양생술이 아니라 연명술이라고 해야 할까. 한편 장자는 세상을 바로잡겠다는 유가의 계몽정신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한다. 위나라로 가서 왕의 전횡을 막아보겠다는 아내한테 공자, 장자의 아바타가 너희 돈은 너무 번잡하다고 하면서 난폭한 사람 앞에서 인의와 법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의 악덕을 드러내 자신의 미덕을 과시하는 데 불과하다. 너는 틀림없이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7. 라고 말했다. 공자의 입을 통해 유가를 공격하는 이 현란한 수사학이라니 상대방의 악덕을 통해 자신의 미덕을 과시하는 건 유치하다. 그 유치한 명예욕 때문에 개죽음을 당하고 싶은가? 이런 식으로 장자는 유가를 포함하여 모든 계몽주의에 담긴 허세를 가차없이 해부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장자의 양생술은 참으로 실용적이다. 장자와 실용주의, 왠지 전혀 어울리지 않을 듯 하지만 진짜다. 장자야말로 리얼리스트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의 원대한 상상력은 늘 일상의 디테일과 함께하기 때문이다. 아래 감화후 스토리를 한번 음미해 보시라. 장자는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감화후에게 양식을 빌리러 갔습니다. 감화후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머지않아 세금을 거두면 선생님께 삼객량을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장자는 화가 나서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어제 여기에 오는 길에 누군가가 저를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수레바퀴 자국 안에 있는 붕어가 있었습니다. 붕어야, 왜 그러니? 붕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동해바다 파도에서 살던 작은 놈입니다. 물 한 모금만 주시면 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좋다. 내가 조만간 남쪽 오나라와 월나라 왕을 만나러 가는데 그때 서강의 시장 물길을 터서 너를 맞이하도록 해주지. 그러면 되겠느냐? 붕어는 화가 나서 얼굴을 붉히며 말하더군요. 지금 저는 늘 함께 살던 물을 잃어버렸어요. 물 한 모금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니 차라리 건어물 가게에서 저를 찾으시는 게 더 낫겠습니다. 8. 다만 한 모금의 물이 필요한데 서강의 물길을 운운하지 말라는 것. 우리 시대 삶의 현장에서도 자주 접하는 장면이다. 일상을 바꾸는 데는 거창한 구호나 제도적 개혁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다.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것이 너무 많다. 수레바퀴 자국에 갇힌 붕어에게 한 모금의 물이면 충분한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서강의 물이 들어올 때까지, 즉 대세가 될 때까지, 제도와 시스템이 만들어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다. 양생 또한 마찬가지다. 그저 천수를 누리고 싶다는 거창한 목표, 사실은 욕망만 있을 뿐, 그 대의를 위해 내 몸과 마음, 내 일생을 어떻게 돌볼 것인지는 전혀 헤아리지 않는다. 장자는 그런 허점과 빈틈을 여지없이 파고든다. 그런 점에서 전국시대 같은 혼란기에 별일 없이 잘 산다는 장자의 양생술이야말로 최고의 정치적 저항이자 대안이 아니었을지. 다시 말하지만 그의 양생술은 연맹술이 아니다. 천수를 누리되 생명활동을 활기차게 하는 것이다. 난세에 과연 그게 가능할까? 물론 쉽지 않다. 당연히 고도의 긴장, 시면에 관한 탐구가 수반되어야만 한다. 79페이지 4. 오직 생성, 오직 변화뿐. 천지만물이 나로 살아간다. 나는 쓸모있음과 쓸모없음 사이에 있겠다. 그러나 그 사이도 도,
떡도와 비슷할 뿐 아직 도는 아니어서 거기서도 세상의 번뇌를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자연의 도와 덕을 따라 자유롭게 논인다면 그렇지 않게 된다. 명예도 없고 비난도 없이 한 번은 용이 되고 한 번은 뱀이 되어 시절 인연에 따라 변할 뿐. 시절 인연. 한 가지만 고집하지 않는다. 시절 인연. (10월 23일) 한 번은 올라가고 한 번은 내려오며 조화, 허를 도량으로 삼는다. 만물의 시원에서 자유롭게 논일면서 만물을 만물로 존재하게 하되 자신은 다른 사물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다. 그러니 어찌 세상의 번뇌가 있을 수 있겠느냐. 9. 그렇다. 세상의 번뇌에서 벗어나려면 도와 덕을 따라 논일어야 한다. 도와 덕의 핵심은 무쌍한 변화다. 한 번은 용이 되고 한 번은 뱀이 되는, 한 번은 올라가고 한 번은 내려오는 시설인연에 따라 변화의 리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핵심은 능동성과 자율성. 능동성과 자율성. 북쪽 깊은 바다에 물고기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이름을 곤이라 합니다. 그 크기가 몇 천리나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곤은 변하여 새가 됩니다. 이름을 붕이라 합니다. 그 등 길이도 몇 천리나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힘차게 날아올라 날개를 펴며 하늘을 뒤덮은 구름 같았습니다. 하늘은 해야 되지. 붕은 바다가 크게 출렁이면 남쪽 금푸른 바다로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곳이 바로 천지, 텐츠입니다. 장자를 펴면 제일 처음 등장하는 이야기다. 그 유명한 소요유, 샤오여유. 누구든 이 대목을 읽으면 곤과 붕의 웅장한 스케일에 압도된다. 21세기 최고의 흥행작이라는 아바타, 물의 길, The Way of Water의 장면들을 연상시킨다. 아바타, 물의 길. 아니, 그 이상이다. 한데 시각적 이미지가 너무 웅성하다 보면 시쳇말로 시선을 강탈당한다. 시쳇말로? 아바타, 물의 길을 보고 생명과 에콜로지에 대한 자각을 일으키기보다 디지털 그래픽 기술에 매혹되는 것처럼 말이다. 장자를 중국몽 내지 대륙적 스케일의 판타지로 만든 것도 이런 맥락이리라.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변신이다. 곤이 붕으로 변한다는 것, 물고기가 새로 변한다는 것, 언뜻 주역의 첫 궤인 중천근궤, 주역? 총티안乾과가 연상된다. 근궤 역시 잠룡이 비룡, 잠룡 초효, 비룡 오효가 되어 솟아오르는 변화를 그리고 있다. 물고기가 새로 변하는 이런 질적 도약이야말로 변화의 정수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그렇게 묻는다는 것은
물고기와 새, 바다와 하늘을 날카롭게 구역하는 분별지의 산물이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물어야 한다. 저런 도도한 변화무쌍함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천지가 창조될 수 있겠는가? 생명의 이 가없는 순환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질적 도약에는 경계가 없다. 해서 불가사의하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기, 치는 끊임없는 변화의 원천이자 동력이다. 기라는 특정 주체가 있어서 생성과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생성과 변화 그 자체가 기다. 오직 생성이 있을 뿐, 오직 변화가 있을 뿐. 이것이 우주의 법칙, 곧 도다. 그리고 도는 천지의 모든 것에 편지한다. 동곽자, 똥꾸어스와 장자가 도에 대해 묻고 답합니다. 동곽자, 소위 도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장자, 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동곽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장자, 땅강아지와 개미에게 있소. 동곽자, 그렇게 하찮은 곳에 있습니까? 장자, 돌피와 피에도 있소. 동곽자, 더 하찮은 곳에도 있다는 것입니까? 장자, 기왓장과 백돌에도 있소. 동곽자,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장자, 똥과 오줌에도 있소. 동곽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1. 도는 똥오줌에 있다. 곤에서 붕으로의 도약만큼이나 파격이다. 부처는 똥막대기라는 선불교의 화두가 연상되는 대목이다. 부처는 똥막대기라는 선불교의 화두고. 아울러 연안 박지원이 열하일기에서 토해낸 최고의 아포리즘. 청, 친 문명의 장관은 기와조각과 똥 부스러기에 있다도 이 사유의 변조가 아닐지. 아무튼 이것이 장자적 특이성이다. 공과 붕의 원대한 세계를 오늘다가 문득 시선을 돌려 땅강아지와 개미, 똥 오줌으로 하강한다. 저 높은 하늘과 이 낮은 대지를 자유자재로 오가는 현란한 스텝, 이것이 장자적 도다. 그렇다면 생명과 인생 또한 그 도의 작용이 아니겠는가? 우리라는 존재는 이 생성과 변화의 흐름 속에서 잠시 인간의 형체를 한 것일 뿐이다. 천지 만물이 나에게로 와서 나로 살아간다. 정화스님, 그 또한 곤에서 붕으로의 도약, 땅강아지와 똥오줌의 변주에 불과하다. 이런 이치를 깨닫게 되자 장자와 그의 붓들은 죽음, 소멸, 해체 등이 더는 두렵지 않았다. 없음을 머리로 삼고 삶을 등으로 삼고 죽음을 꼬리로 삼아 사생존망, 스성춘왕이 모두 한 몸이라는 것을 12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장자의 벗 자레 슬라이가 병에 걸려 죽어가자 친구 자리 슬리가 문에 기대어 말했다. 위대하군. 이 자연의 조화, 저 화가 자네를 어떻게 하려는 것일까? 자네를 어디로 보내려는 것일까? 자네를 쥐의 간으로 만들려나? 자네를 벌레의 팔뚝으로 만들려나? 13. 사람의 몸이 해체되면 쥐의 간이 될 수도 있고 벌레의 팔뚝이 될 수도 있다. 그게 뭐 어때서? 쥐의 간이 되면 불행하고 독수리의 발톱이 되면 좀 나은가? 그게 무슨 차이가 있지? 생각해보니 그렇다. 생명의 조화라는 차원에서 보면 그 사이에는 어떤 차별도 없다. 이런 경지에 도달하자 장자와 그의 친구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윽한 평정에 도달했다. 그것은 결코 유가나 묵가, 그 외 다른 사상을 통해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경지였다. 자여가 병에 걸렸습니다. 자사가 문병하러 가서 자여를 보고 말했습니다. 위대하구나 조물자. 그대를 이렇게 곱사등이로 만들었구나. 그의 창자는 위쪽으로 올라붙었으며 턱은 배꼽에 파묻혔고 어깨는 정수리보다 높았으며
상투만 달랑 하늘을 향해 있었습니다. 음양의 귀가 흐트러져 많이 아파 보였으나 마음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자연은 비틀거리며 우물로 가서 자신을 비춰보고 말했습니다. 위대하구나 조물자. 나를 이렇게 곱사등이로 만들었구나. 자사가 물었습니다. 자네는 그 모습이 싫은가? 자여가 말했습니다. 아니네. 그럴 리가 있는가? 내 왼팔이 점점 변해 닭이 된다면 나는 새벽을 알리겠네. 내 오른팔이 점점 변해 활이 된다면 나는 올빼미를 잡아 구워 먹겠네. 내 꼬리뼈가 점점 변해 수레바퀴가 되고 내 마음이 말이 된다면 그것을 탈 테니 따로 수레가 필요하겠는가? 14. 장애의 비장애를 넘어 생물, 무생물의 경계조차 뛰어넘었다. 활이 되고 수레바퀴가 되고 달리는 말이 되어도 괜찮다. 천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천지 속에 있다는 그런 경지에 이른 것이다. 그러니 공과 북리 연출하는 화려하고 웅장한 스펙타클에 현혹되지 마시라. 변화란 폼나고 멋지게 바뀌는 것이 아니다.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 있다. 그것이 쥐의 간이든 벌레의 팔뚝이든 혹은 활이든 수레바퀴든 그 무엇이건 생성과 변화의 한 스텝일 뿐이다. 거기에 무슨 아픔, 상처, 슬픔이 개입할 여지가 있겠는가. 천지를 큰 화로로 여기고 조화를 대장장이로 여긴다면 어디로 간들 무슨 대수겠는가. 15. 나고 죽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편안히 잠들었다가 호련히 깨어날 뿐이다. 16. 85페이지 5. 바보야, 문제는 이분법이라니까. 해골의 즐거움과 자유. 하지만 현실은 영 딴판이다. 생성과 변화의 유동은커녕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있다. 모든 고착된 것들은 서로 비교하고 대립하고 적대한다. 나와 너, 인간과 자연, 남자와 여자, 부자와 빈자, 유용함과 무용함 등 그렇다.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은 언제나 이분법이다. 그런 점에서 이분법이야말로 반생명적이다. 생명의 유동성을 가로막고 훼손하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흔들어야 한다. 이분법의 집안에 균열을 일으켜서 양극단의 실체성을 와해시켜야 한다. 이분법을 뒤흔드는 장자의 전략은 전방위적이다. 심층에서 치고 올라오거나 아니면 망월 렌즈로 포착하거나 혹은 전후 좌우의 방향성을 뒤집어 버리거나. 예컨대 이런 식이다. 쓸모있음과 없음의 차이는 무엇일까? 쓸모없는 나무가 장수하는 건 맞다. 그럼 무용한 게 장땡인가? 무슨 소리? 쓸모없는 오리는 당장 그날로 요릿감이 되어 접시에 올라간다. 그렇다면 둘을 나누는 고정된 법칙은 없다. 그렇다면 그 사이를 유연하게 오가는 수밖에. 나는 쓸모있음과 쓸모없음 사이에 있겠다. 사이에 있으려면 변화의 리듬을 타야 한다. 마음이 머무는 순간 바로 이분법의 그물에 걸려들고 만다. 이것이 다소 경쾌한 스텝에 해당한다면 아래 이야기는 잠옷 심오하다. 쓸모없는 것을 알아야 비로소 쓸모있는 것을 말할 수 있다네. 천하의 땅은 더할 나위 없이 넓고 크지만 실제 사람에게 쓸모있는 것은 단지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정도의 땅뿐이지. 그렇다고 발을 딛는 부분만 잰 후 그 부분만 남겨두고 나머지 땅을 바닥까지 깎아버린다면 그래도 발을 딛는 부분이 사람들에게 쓸모가 있겠나. 17. 오, 멋지다. 내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발만 디뎌서 되는 게 아니다. 비어있는 곳,
다시 말해 쓸모없는 곳이 있어야 발을 디딜 수 있다. 발 딛는 부분만 남겨두고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게 바로 낭떠러지다. 현대인들이 꼭 이렇게 살고 있다.